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 지금 우리 1장의 3절 부동산 관련 자료 이제 볼 차례죠. 공적 장부들 이제 간단하게 좀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재는 31페이지고요. 네,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부동산 관련 자료는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로 구분한다. 첫 번째 확인 자료는 물적 사항 및 권리 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로 공적 장부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3장에서 볼 거는 바로 뭘 보겠다? 확인 자료를 보겠다 이거예요. 확인 자료가 뭐다? 공적 자료다. 공적 자료에 뭐가 나와 있다? 물리적 정보가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한 줄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앞에 내용 한번 보시고요. 계속해서 1. 부동산 용어 한번 볼게요. 이 부동산 용어는요. 우리 앞서 봤던 지목에 따른 분류 있었죠. 앞전 시간에 봤던. 걔하고 이제 유사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요. 넘어갈게요. 31페이지 먼저 맨 밑에 있는 3. 공지 보세요. 공지. 공지는요. 일정한 시설물의 바닥 토지 중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토지가 된다. 그렇죠?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가득 차서 거기다 아무것도 못 짓는 거예요. 그런 땅을 우리 공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용적률 제한이 풀린다든가 건폐율 제한이 풀리면 그 공지에 추가적인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셔서 32페이지. 5번에 있는 맹지. 맹지는요. 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토지를 맹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로와 하나도 안 접하고 있어야지만 맹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맹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강이 흐르고 요 앞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도 산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여기 도로가 나와져 있으면 이 땅은 자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이 토지 여기 제가 노란색 칠하는 얘는 맹지가 아니죠. 도로랑 접해 있으니까. 이 땅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빨간색 기준으로 이 뒤에 부분과 앞부분으로 분류했다면 여전히 앞에는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면 대지의 판정을 받지만 얘는 원래는 대지였어요. 건축물 지을 수 있었는데 앞과 뒷 땅을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얘가 뭐가 돼요? 맹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맹지가 되는 순간 건축물도 못 올라가고 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할 때도 예를 들어 유원이나 상속으로 토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전부 다 도로면에 접할 수 있도록. 그죠? 토지를 이렇게 분할시키면 뒤에 땅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도로랑 접할 수 있게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게 좋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게 맹지에 대한 이야기. 네, 8. 유유지와 휴한지. 유유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눌리는 토지이나 휴한지는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이다. 유유지는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눌린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요. 여기다 건물 짓거나 농사 지어야 되는데 땅만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 부동산에서 이제 은어식으로 쓰이죠. 은어처럼. 알박기라고 그러죠. 알박기. 이런 것들 다 유유지로 판정받는 거예요. 세금 중과세 받는 거예요. 예. 하지만 휴한지는요. 인삼 농사 같은 거 지어놓으면 인삼은 보통 뭐 7년근 이렇게 인삼 심어서 빼내면은요. 그 땅이 죽는데요. 죽는 게 이게 사람처럼 죽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영양분을 인삼에 다 뺏겨서 뭘 심어도 안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이나 3년 정도 계속 땅이 다시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쉬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휴한지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직스럽게 정상적으로 쉬게 하냐 정상적이지 아니게 쉬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 있는 필지와 획지예요. 필지랑 획지는 엄청 중요하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필지예요. 소유가 중심이 되어 별표. 자, 필지는요. 소유 중심으로 성립된 공간 정보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단위로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다. 소유를 중심으로 하나의 등록번호를 매긴 게 필지. 그죠? 2번에 있는 그런 획지는요. 필지가 법률상 단위 개념인데 반하여 획지는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단위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획지는 이용 중심으로 구분한 게 획지, 소유 중심으로 구분한 게 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획지와 필지. 그리고 획지는 법률상의 개념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법률상의 개념은 누구만? 필지만 법률상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획지와 필지 두 가지 반드시 이제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33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부동산 공부예요.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배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공적 장부. 우리 이제 공적 장부 3대 공적 장부를 이야기하면은요. 첫 번째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두 번째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세 번째가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요.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 이렇게 구분해요. 표제부에는요.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있는 그 건축물 있죠. 건축물에 외형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게 표제부예요. 콘크리트를 지었고 몇 층이고 지붕은 슬라브 구조인지 무슨 구조인지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게 표제부에, 갑구는요.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예요. 그럼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에서 부동산 소유권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점유가 아니라, 동산은 점유로 하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의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한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소유권 관련된 정보들이니까 전부 다 뭐뭐뭐 등기 이런 말로 끝나는 정보들은 전부 다 갑구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소유권하고 밀접한 연관. 반면에 을구는요. 소유권 이외의 중요 정보들이 을구에 다 들어가요. 그럼 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등기 빼고 우리 기억에 남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당권, 근저당 설정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세권. 전세 세우죠. 우리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는 이게 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자금에다가 질권 설정한다고 설명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우리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인데요. 이들은 똑같지만 약간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요. 토지의 실은 모양도 볼 수 있고요. 형태도 볼 수 있고요. 플러스 소유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땅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한 땅이 그냥 일반 토지면 토지대장인 거고, 그게 산이면 임야대장이 된다. 이 정도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토지, 임야대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매한 게 그냥 일반 토지, 땅이면 토지대장, 산이면 임야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모양이나 형태도 볼 수 있고 소유권도 볼 수 있어요. 지적도랑 임야도도 실은 얘도 모양이나 뭐 경계 이런 형태적인 부분들을 보는데, 지적도나 임야도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보면 모양이나 형태, 경계들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에 대한 정보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강한 건 맞아요. 하지만 형태나 모양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지적도나 임야도가 훨씬 더 정확하다. 이런 내용들도 좀 같이 봐두셔야 되겠죠. 또 공적장부, 3대 공적장부니까요. 요거 정도는 잘 기억해 두세요.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33페이지. 부동산 공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두 번째 달라.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건 매수자, 매도자 또는 권리관계자들 또는 여기 등기한 사람들, 저당권이나 전세권 있는 사람들 아니고도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도 가서 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냥 관심만 있는 사람도 가서 떼어볼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소유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동산은 소유를 뭘로? 등기로 확정한다. 이런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표제부예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외관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림 1-6이 표제부 예시니까요. 한 번 정도 봐주세요. 넘어가서 34페이지 갑구예요.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진다. 예를 들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압류 등기, 환매 등기, 경매 기입 등기. 뭐뭐뭐 등기 이렇게 끝나죠. 소유권 관련된 정보들.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 넘어가니까 반드시 다 등기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갑구에 등기들이 들어간다. 계속해서 35페이지 상단에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표시되어진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어진다. 이런 것들은 을구에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가시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권리순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매겨지는데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 순위가 가려진다. 얘도 이제 이런 소리예요. 자, 갑구에서 소유권 등기가 1번이 가압류 등기, 2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제 그 동구니까 순위번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1번이 가압류 등기가 나오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가압류 등기로 인해서 소유권 등기가 진다는 거예요. 이 가압류 등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가압류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이제 거래하면 절대 안 되겠죠. 압류되어 있는 물건을 돈 주고 산 거니까. 그죠? 이게 순위번호가 핵심이 된다. 뭐에서? 우리 같은 구. 그래서 동구라고 해요. 동구.
동구는 순위번호. 그러면 이제 또 뭐도 있을 수 있냐면 갑구와 을구, 별구도 있을 수 있겠죠. 뭐냐면 갑구의 1번이 똑같이 가압류 등기고요. 갑구의 1번이. 을구에는 1번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설정.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가압류된 물건 이후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면, 그죠? 이 사람 지금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죠.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압류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면 뭘 보냐면 접수번호를 봐야 돼요. 왜? 순위번호는 둘 다 갑구에서는 가압류가 1번이었고 을구에서는 전세권이 1번이었으니까 순위번호는 둘이 부딪히죠. 그러면 순위번호보다 먼저 누가 먼저 접수했냐를 봐요. 얘는 이제 우리 별구라고 해요. 별구. 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별구에는 접수번호를 본다.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뭐라고 하냐면 동순위와 별접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순, 별접.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세요. 순위를 매기는 법이에요. 동순, 별접. 자, 계속 이제 보시면 이어서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순위가 가려진다. 또한 주등기에 따른 부기등기가 가능하며 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각각 수개씩 가능하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여기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동구에서 순위번호 가압류 등기 1번,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여기서 가압류 등기에 따라서도 또 1, 2 있을 수 있고 얘도 1, 2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랑 부딪히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첫 번째랑 가압류 등기의 두 번째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부기등기에서. 그럼 부기등기 순서로는 얘는 1번이고 2번이니까 야, 내가 우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왜? 주등기를 넘어가 보면 주등기는 가압류 등기가 더 우선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등기나 부기등기의 순위는 무조건 뭐?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 그렇죠? 요게 이제 순위 효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해진다. 계속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확인할 때 1번 적으세요. 1번.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볼 때 유의할 점들이에요. 대상 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봐라. 내가 살려는 아파트 동호수랑 표제부에 나와 있는 외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동 몇 호,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면적이 얼만큼. 이게 똑같은지 아닌지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 계약을 한다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후 되도록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한다. 소유자의 이름 어디에 나오겠어요? 갑구에 나오겠죠? 소유권 관련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거 이제 봐라 이거요. 그거랑 나랑 지금 계약서 쓰는 사람의 신분증하고 대조해보라고. 인감증명서를 확인해보라 이거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독주택이라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떼보라고요. 토지대장을 보고 소유권을 보면 안 된다 이거요.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는 얘가 소유권을 볼 수 있지만 토지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따로 있으니까 이 토지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따로 떼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거 따로, 건물 거 따로 봐야 돼요. 단독주택은 토지의 주인과 땅의 주인이 달라요. 왜? 우리 이제 바로 앞 시간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그죠? 영속성 때문에 소유와 이용의 이익이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나는 여기 뭐 짓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건물 지어서 살아. 대신에 토지 이용비만 줘. 이래서 땅을 빌려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팔 때는 건물을 파는 사람이 땅도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갖다 팔 수 있다고. 자,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공신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도 세 가지 반드시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방금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좀 나셔야 돼요. 그죠? 자, 계속 넘어가서 36페이지에 나에 있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집합 건물인데요. 아파트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고 표제부에서 뭐가 있겠어요? 동호수가 나와 있겠죠. 자, 다로 넘어오셔서 토지 및 임야 대장. 토지 및 임야 대장은 토지에 관한 기초사항이 기재된 공부이다.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 공부라는 점에서 동일한 형식이 되고 여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토지 공급, 개별 공시지가, 소유자의 동그라미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진다. 만약 토지가 임야라면 임야 대장을 봐야 한다. 설명드린 다 내용들 세 줄 내려와서 임야 대장과 토지 대장의 지번 지역이 같을 수 있다. 161번지 토지 대장으로도 161번지 임야 대장으로도 161번지면 토지랑 임야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161번지를 임야를 가진 사람이 토지 대장인 것처럼 떼어서 팔아서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임야 대장 앞에다 뭘 붙인다? 산 이런 말을 붙이겠다 이거예요. 산은 임야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줄에 보면 그래서 임야 대장의 지번 앞에는 산을 표기해 토지 대장의 지번과 혼동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이 붙어 있는 땅을 토지라고 생각해서 사면 완전 사기 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기를.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지울 수 있으니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랑 자세히 떼서 보라고요. 예. 그다음에 37페이지 넘어가서 지정 및 임야도. 자, 첫 번째
지적도의 경우 해당 토지의 행장구역과 지번, 경계선, 지목 등이 수록되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전면, 폭 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다. 형태로 볼 때 가장 좋은 것보다 지적도 및 임야도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지만 뭘 볼 수는 없다? 소유권을 볼 수가 없다. 같이 정리 하나 해두세요. 넘어가서 39페이지에 건축물 대장. 첫 번째, 건축물 대장은 조세 부과 징수를 위해 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장부로서 지방세 부과관청인 시장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을 한다. 여기서 그 단락에서 밑에서 셋째 줄. 토지 대장 및 임야 대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현황 표시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우선. 권리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우선시됨을 주의해야 한다. 그죠? 형태나 이런 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집을 볼 게 아니라 토지 임야 대장 보고 소유권은 무조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우선이에요. 하지만 이 둘을 볼 때는 임야 대장에는 소유권이 나와 있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소유권이 나와 있지 않다 이 얘기고 얘네들이 권리 싸움을 붙는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갑구에 있는 소유권이 최우선이에요. 주인을 찾아보겠다 이러면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 있는 소유권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가 달라요. 이게 다르다면 누구를 따른다? 얘를 따르겠다 이 소리예요. 얘를 따르다. 그럼 반대로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의 모양이나 형태와 표제부에 있는 얘가 다르다. 그럼 누구 따르겠다? 토지 임야 대장 따르겠다 이거예요. 지적도 임야도 따르겠다 이거예요. 됐나요? 네.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는 여기 제가 정리해드린 것도 갖고 보시고 세세한 거 한두 가지만 체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계속 넘어가서 41페이지 4에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얘는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이 땅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재개발에 관한 정보들이나 이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안 된다 이런 정보들이 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10년 단위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동안에 토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틀이 있어요. 신도시 개발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알고 확인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용 보면은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는 용도 지역 및 이게 원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나 행위 제한. 여기 수자원 보호구역이었는데 여기다 아파트 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우리 미사지구 이런데. 원래 팔당댐 거기 때문에 다 보호구역이었는데 이제 풀어버려서 신규 주택 공급해버리죠. 정부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항들이 다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된 규제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한 걸 알 수 있는 공부가 된다.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를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죠. 어떤 투자? 토지를 살 때. 그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두 번째 군사시설, 세 번째 농지. 넘어오시면 42페이지에 산림, 자연공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요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 땅의 용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네, 요렇게 해서 1장이 끝이에요. 자, 1장 내용들이 법률적 용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이 부동산이 어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좀 잡고 간 거예요. 이 앞으로 1장부터 6장까지 부동산을 계속 볼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할 일 없잖아요. 부동산 살 때. 맞죠? 부동산은 실제로 이제 전세 계약하거나 매매 계약할 때 어떤 서류 보고 어디에 뭐 나와 있는지 이런 거 볼 때 유용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시험도 시험이지만 현실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두는 게 좋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칠판 한번 정리하고요. 2장으로 넘어가서 부동산 경제 및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있는 부동산 경제 및 시장 파트는요. 얘도 이제 그렇게 까다로울 게 없는 게 우리 그 투자 설계에 보시면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나와 있죠. 또는 우리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인문 사회 계열 특히 이제 사회학 쪽을 전공하셨으면 뭐 어떤 전공이든 간에 분명히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제 그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국민학교를 한 번이라도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경제라는 과목에서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요즘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이런 거 아예 안 배우는데, 그죠? 근데 지금도 경제는 배우긴 배우죠. 고등학생들이 선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필수였으니까. 그때 이제 배웠던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거예요. 지금 대학생분들은 전공자가 아니라면 조금 또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동산 경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간단하게 좀 보면은요. 이제 2장인데요. 부동산 경제와 시장. 실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게 조금 이해할 때 수월해요. 부동산 경제는요.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수요 공급적 측면에서 부동산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나쁜지 좋은지 투자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 부동산 시장은요. 실은 경제학적인 측면이에요. 부동산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고 국면이 어떤 국면에 취하면 얘가 이제 화랑인지 침체기인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부동산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볼게요. 우리 수요와 공급할 때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죠. 이렇게 우리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나오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수요 공급이 조금 수월해요.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요. 어려워요. 왜? 외워야 되니까. 이건 우리 투자 설계에서도 배우시니까 같이 한 번만 간단히 볼게요. 언제나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거래량이에요. 공급 곡선을 그렸다면 여기 거래량이 공급량으로, 수요 곡선을 그렸다면 수요량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수요부터 볼게요. 수요는 뭐예요? 내가 사고자 하는 욕구. 맞죠? 수요. 내가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예요. 근데 얘가 가격이랑 결합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원래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 1,500원이 돼요. 그러면 나의 수요, 나의 욕구는요. 원래 한 개, 두 개, 세 개로 하죠. 세 개 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총 얼마를 쓰려고 한 거예요? 3,000원을 소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500원을 오른 순간 몇 개만? 두 개만 사요. 그래도 어차피 내가 쓰는 돈은 3,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인상되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욕망이 어떻게 됐어요?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어들었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수요에서는요. 가격과 거래량, 즉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이다 이 소리예요. 자, 수요는 자 누구 측면으로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냐면 투자자.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요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안 살 거예요. 왜? 너무 비싸졌으니까. 뭐 고평가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다. 그럼 이 그래프로 보면 어떤 그래프가 수요 곡선이? 그렇죠?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죠. 여기가 50개, 여기가 30개, 여기가 20개 이렇게 보면 여기가 100원, 여기가 200원, 여기 300원 이렇게 보면 그죠? 가격이 100원일 때는 50개를 내가 수요 사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데 200원이 되니까 30개만 사고 300원이 되니까 20개만 사잖아요. 가격이 오를수록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이러한 그래프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요 수요 곡선이에요. 반면에 이제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은요. 앞서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자, 가격이 변화될 때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예요. 이때 거래량은 당연히 공급 곡선이니까 공급량이 되겠죠. 자,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때 나는 3개를 팔고 싶었어요. 근데 가격이 1,500원이 되니까 3개가 아니라 10개를 팔고 싶어요. 왜? 많이 팔면 팔수록 나한테 무조건 이익이에요. 그럼 얘는 또 어떤 얘기예요? 공급 곡선은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공급업자. 부동산 중심으로 보자면 건설사. 이거예요. 분양시장이 화랑이에요. 만들었다 하면 웃돈이 올라가서 분양 프리미엄 붙어서 엄청 비싸게 잘 팔리고 그 청약, 미달이나 미분양 이런 거 절대 없는 거예요. 짓기만 하면 무조건 다 팔려요.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무한대로 짓고 싶겠죠. 왜? 지으면 지을수록 계속 이익이니까. 심지어 가격까지 올라간대요. 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나는 더욱더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오를수록 거래량이 늘어나가니까 여기는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되겠죠. 여기. 여기 있는. 자, 똑같이 이제 보면 이렇게 연장선만 그리면 되죠. 가격이 100원일 때는 여기 뭐 한 40개 정도 팔렸는데 200원 되니까 60개 정도. 300원 되니까 뭐 70개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공급 곡선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그래프를 왜 지금 그렸냐면 뒤에서 나올 건데 미리 보세요. 수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수요 공급적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어디가 여기가 균형이에요. 자, 가격은 100원. 거래량은 45개. 여기가 균형점이에요. 100원에 45개씩 거래가 되면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거래예요. 하지만 어떤 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제가 파란색 칠하는 부분. 또 어디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요 빨간색 칠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을 초과 공급, 초과 수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요거 표현하는 방법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높아요. 그럼 이때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헷갈리죠? 간단합니다. 공급곡선 여기 몇 개예요? 70개. 맞죠? 공급곡선 70개죠. 얘가 수요 곡선이었죠. 수요 곡선 뭐 여기 25개 있다고 하면 얘는 25개. 누가 더 많아요? 공급이 많네요. 그렇죠?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됐나요?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이번에는 여기 공급곡선이 여기에 있어요. 공급이 25고 여기 수요가 여기가 70개예요. 됐나요? 그럼 이때는 누가 많아요? 수요가 크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요. 균형 가격보다 싸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생기고 균형 가격보다 비싸요. 그럼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죠. 그래프에서도 나타나지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기도 편해요. 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요. 이제 문구로 나올 거예요. 문구로, 시험 문구로. 수요 공급 관련돼서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이게.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는 거. 수요는 누구? 투자자 측면에서. 공급은 누구? 공급업자, 건설회사 측면에서 이해를 하자. 수요 곡선은 반비례 관계, 공급 곡선은 비례 관계. 그죠?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초과 공급,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수요 공급에 대한 그 기초 학습이 이제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들어가서 빨리 한번 봐볼게요. 어려울 거 없으니까 빨리 얘가 나와야지 이제 배웠던 게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죠? 4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절 부동산 경제. 1회 부동산 경제학의 성립인데요. 맨 마지막 줄. 일반 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마치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회가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경제학은 광의의 공간 경제학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 경제학도 도시 경제학과 그 맥을 같이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 정도는 한 번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와서 수요와 공급.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수요의 개념. 두 번째 단락. 부동산 수요란 어떤 시기에 부동산에 대한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사용 또는 투자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가로치고 뭐라고 적냐면 그 옆에다가 수요에서 중요한 용어예요. 유효 수요. 자, 유효 수요의 전제 요건은 첫 번째가요.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살 현금이 보유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구매 의사가 있어야 돼요. 얘는 진짜로 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지면 유효 수요가 생겨나요. 그럼 시장에 유효 수요가 생겨나야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급보다 중요한 게 실은 수요적 측면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고 싶어 하냐, 사고 싶어 하지 않냐.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다 보면 이 구매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대출을 안 해줘요. 구매력이 제한되어지면 수요가 떨어지겠죠. 또 하나 뭐예요? 구매 의사를 꺾어요. 규제를 막 해서 사람들이 기세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수요를. 그럼 수요가 낮아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요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구매력이나 구매 의사를 낮추면 문제점이 뭐냐면 공급업자들 입장에서 만들어도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안 지어요. 그럼 뭐가 커지겠어요? 공급 부족이 커지죠.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폭이 커지냐, 공급 부족이 커지냐에 따라서 달라요.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부동산은 계속 떨어질 거고, 그죠? 수요의 하락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훨씬 더 커지면은요,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오히려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정부의 개입으로 잡으려는 이런 목적들이 우리 책 뒤에도 나오지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수요 공급에서 이 유효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요.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신문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니까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이런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계속해서 46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다음 달라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와 저량 수요라는 게 있는데 유량 수요는 일정한 기간 동안 수요를 의미하고 저량 수요는 특정 시점에서 수요를 의미한다. 유량은 흘러가는 거니까 기간. 저량 스탁 한 시점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또한 부동산 수요는 일반적으로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데 유효 수요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에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의미한다. 이 얘기요. 구매력 플러스 구매 의사.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유효 수요로서 인정을 받고 이게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계속 4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수요 곡선과 수요의 변화 요인. 1번 수요 곡선과 수요의 법칙. 첫 번째 줄. 수요 곡선은 단위당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설명드렸어요. 가격이랑 수요량 어떤 관계를 따른다? 반비례 관계 따른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올라간다.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자,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 그래프는 오른쪽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오른쪽 떨어졌죠? 우하향 그래프를 갖는다. 여기 우하향에도 동그라미. 반비례 동그라미, 우하향 동그라미요. 반비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반비례는 적어두시고 우하향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그 줄 끝에 이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수요의 법칙. 요거예요. 지금 설명 시작부터 미리 설명드렸죠. 예. 그 다음에 계속 가격만의 요인 변화로 수요량의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변화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뭐냐면요. 가격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원, 200원, 300원 올라가면 거래량이 50개에서 30개에서 20개로 이제 수요량이 줄어들죠. 뭐가 준다고 그랬어요? 수요량.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이동이에요. 저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만의 요인으로 변화되면 수요량의 변화. 반면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전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에 이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자, 수요의 변화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거. 유효 수요가 구매력이랑 구매유사인데 구매력을 줄이기 위해서 LTV를 40%로 낮춰버려요. 그럼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못 사요.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0개에서 30개로, 20개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의 양이, 거래량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욕구, 수요 욕망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욕구가. 그렇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도 가격의 변화면 뭐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화되어지면 공급의 변화. 그러니까 양이 붙냐, 양이 안 붙냐 요 차이죠. 가격이 들어가면 반드시 뭐다? 거래량이 변화되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그림 2-1을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죠. 좌측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가 가격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 우측에 있는 수요의 변화가 가격 이외의 변화들. 그죠? 계속해서 2번 수요의 변화 요인이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 이런 거죠. 가격 말고 나의 사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거예요. 이런 요인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넘어오시면 48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얘는 전부 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자, 수요가 증가되면 뭐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수요가 증가돼요. 이게 원칙이었어요. 이거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하지만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들이에요.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겠죠. 수요의 변화 요인. 자, 첫 번째 인구 증가. 당연하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살 집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수요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핵가족화, 가구 분리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 인구수는 똑같이 4,500만, 5천만인데 원래 3명이 한 집에 살았다면 한 집에 한 명씩 살아요. 그래 버리면 집이 하나만 필요했는데 3개가 필요하니까 얘도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수요를. 세 번째, 소득 수준의 향상. 정상제의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상제 플러스 우등제예요. 우등제. 정상제나 우등제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이 사요. 그렇죠? 네 번째, 대체재의 가격 상승 및 수익률의 악화, 주식 등 대체 투자재의 시장 침체가 생기면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겠죠. 등등등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수요의 증가를 나타내요. 수요의 증가,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다 이러면 오답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얘네들은 뭐다?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요인들이다. 이거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시면요. 맞는지 틀린지 구분이 안 돼요. 읽어도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나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증가 요인인데 자꾸 증가 요인만 생각하시는데 뭐의 증가인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수요의 증가요. 수요량은 가격이 변해야 되니까. 네. 계속해서 다 부동산 수요의 특징. 첫 번째 줄.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다른 재화의 수요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1번 적으세요. 먼저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 고가성이 있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자금을 마련하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3번 개별 수요자의 거래 빈도가 낮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수요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개별 수요자의 거래 빈도가 낮으니까 이게 급변하지는 못해요. 수요가. 갑자기 나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러지 못한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강남의 재건축 분양 시장은 실은 이제 이런 수요의 특징이나 공급의 특징이 다 무너지죠. 부동산 정책이 들어가면 다 이제 무너져요. 잘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됐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제가 수업해 드리는 건 부동산 경제예요. 경제적 측면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뭐가 결합돼요? 사람의 심리. 이렇게 되면 이제 행동제휴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결합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 시장을 규제하거나 통제해서 잡기가 쉽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기사라든가 칼럼들을 보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배우면서 보면 더 재밌다. 그죠? 부동산이 이제 그 투자로서도 크고 관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계속해서 밑에 있는 공급의 개념이에요. 자, 공급이란 주어진 가격에 대응하여 생산자들이 생산하여 시장에서 일정한 기간에 판매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래서 공급은 누구 중심으로? 공급업자, 건설사 중심으로 이해하자 설명드렸어요. 가격이 오르면 많이 팔려고 한다. 비례관계다. 정비례관계이다. 그래서 4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급 곡선과 공급의 변화 요인 볼 것도 없죠. 공급 양의 변화는 뭐가? 가격이 움직이면 올라가는 거. 이거.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움직이면 올라가는 거. 그렇죠? 공급 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이런 것들이요. 교재 조금만 체크할게요. 48페이지 하단에 공급 곡선은 단위당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 측면에서 보면 토지의 비생산성, 부증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비탄력적으로 수직적으로 쓴다. 부증성 하면서 설명드렸어요. 부증성 하면서. 그래서 여기 넘어오면 조금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우리 부증성 할 때 제가 공급 곡선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원래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건,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증가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많이 팔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비싸게 많이. 그런데 이렇게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나는 이 이상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10개 이상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웃돈을 많이 줘도 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경쟁이 붙는 거예요. 뭐가? 수요적 측면에서. 그래서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물리적 양의 변함이 없으므로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비탄력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공급을 통해 지금은 토지의 특성을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특성이니까 토지는 한정되어져 있지만 그렇죠? 원래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서 35층으로 지어버리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있죠. 그럼 경제적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 공급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공급 곡선이 일반 경제제의 공급 곡선처럼 생산비가 반영되어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며 이러한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상향한다. 아까 수요 곡선은 어떻게 우하향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림 2-2를 보면 가격으로 변하면 공급 곡선 내에서 움직이는 공급량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공급의 변화. 이거는 수요랑 동일하다. 이번에 계속 하단에 보면 49페이지 2번 공급의 변화 요인이요. 첫 번째 줄 끝에 건물 공급에 있어 토지의 가격과 자재 및 인건비 등 건축 비용의 변동은 공급 비용에 영향을 미쳐 공급 원가를 높이므로 건물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요. 건설사가 건물을 지을 때 부담이 커져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건설사도 은행에서 PF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대출 한도가 건물 짓는 수준까지 안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 잘 안 하겠죠. 그리고 원자재가 비쌀 때 짓나 쌀 때 짓나 파는 가격은 똑같이 5천만 원이라면 쌀 때 지어서 비싸게 파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잘 안 한다고요. 자, 계속 반면 시장에 존재하는 공급자 수가 많거나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한 원가 절감과 공사 기간의 축소는 공급 시차를 단축시켜 공급을 증대시킨다. 기술이 발전돼서 원래 1년 동안 짓는 걸 공사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공사 기간이 줄면은요. 공사비는 엄청나게 줄어요. 제곱으로 준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공사 기간이 늘면 제곱으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주니까 그렇죠? 당연히 많이 짓겠죠.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 계속 용도지역 및 건축법규나 공사법상 행위 규제에 완화는 토지 및 건물의 공급을 증대시키지만 강화 시에는 공급이 축소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등 부동산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수요적 측면에서 수요자를 잡게 되면 얘가 공급에도 영향을 줘요. 규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요 공급에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50페이지 넘어오시면 위에 5가지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첫 번째 기술 수준이 향상,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 금융 비용의 감소, 이용 가능성 증대, 건축물의 저량의 감소 이런 것들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된다. 여기서 이제 보면 5번에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저량 감소라고 있죠. 이거 어떤 소리냐면요. 저량 감소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다 했으니까 여긴 지울게요. 저량 감소 간단해요. 자, 창고예요. 창고. 창고의
1000톤 규모의 물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A가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5년 정도 경과돼서 그의 태풍이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냉동 창고인데 이만큼의 냉동이 잘 안 돼서 여기다 냉동식품 넣으면 녹아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못 사고 이만큼밖에 못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창고였는데 얘가 400톤까지밖에 수용을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600톤 놓을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600톤짜리 하나 또 지어요. 뭐가 늘었어요? 공급이 증가되죠. 이게 저량의 감소가 이런 뜻이에요. 저장 용량의 감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저량의 감소 이런 표현이니까 같이 좀 보고 이해만 하면 되겠죠.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요, 실은 부동산 경제 파트는 엄청 수월하고 쉬워요. 자, 계속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에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공급은 일반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1번, 먼저 토지는 비생산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부증성이에요. 지가 상승시키고 공급 구선 비탄력적으로 수직으로 세운다. 두 번째, 고정성으로 인해 이동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얘도 자연적 특성이었어요. 고정성, 부동성이라고도 기억하죠. 예. 그 다음에 또한 여기 3번, 건물은 토지량 한도 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으며, 예. 뭐냐면 토지가 100제곱미터라면 그 위에 올 수 있는 거 최대는 100제곱미터예요. 근데 건폐율 적용받으면 그마저도 끝까지 다 못 짓는다고요. 예. 지표상에서 이용 가능한 토지가 제한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4번, 건물이 공급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지역에 재공급이 불가능하다. 건물이 공급되어지면 뭐예요? 아파트를 5층짜리로 지어서 끝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아무리 이용 가치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살아도 그 위에다 증축 이렇게 못하고 한 30년 정도 지나서 부신 다음에 재건축으로 35층짜리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지어지면 추가적인 부분들이 리모델링으로 한두 층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5번, 신규로 공급 시에도 신축 및 완공하는 데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공급량은 인위적으로 그때그때 시장에 맞게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경제적 공급이라는 것도요, 실은 시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필요할 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존에 나왔던 신문 기사들 많이 보면 공급이 부족하다, 집이 없다 막 난리죠. 그러면 뭘 하냐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야, 지금 지으면은 돈 좀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건설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외국에서는 잘 안 해요. 근데 선분양 후 시공이에요. 먼저 분양권을 갖다 팔고요. 그 분양권을 판매한 돈을 갖다가 시공을 해요. 토지만 사놓고 은행 대출 받고 분양 대금을 갖다가 건물을 지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건물 다 지어놨더니 그 사이에 나만 지은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분양권 산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져서 피해를 또 봐요. 그럼 이제 건설회사가 또 안 지어요.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발달되니까 모여서 또 살겠죠. 그러다 보면 또 수요가 또 부족해요. 그럼 또 공급을 하면 또 몇 년이 걸리고. 이런 시차 때문에 실은 공급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요, 부동산 시장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급 제한은. 그러니까 자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규제들이.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요,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조금 더 재밌으니까요. 수업을 들으면서 잘 이해를 좀 하세요. 예.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오해하는 거 아니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경제예요. 제가 설명드린 거. 그래서 뭐 강남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볼 거거든요. 탄력성이 생각보다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요. 예. 이제 뭐 기지개 한번 피시고 계속해서 보실 분들은 물 한 잔 드시고 화장실 갔다 와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